아주 나쁜 수준의 삐라를 보낸 거예요. 이딴 거를 보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려고. 왜냐면 그거 보면 누구라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너 총 쏠 줄 알아? 쏴봐. 사실 교정당국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남성이니까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체포해 오듯이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좀 힘 좀 세시고 체격도 좀 크시고 뭐 게다가 좀 몸도 안 좋으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쿡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너 저 계약직으로 저 같은 사람 한 4명 쓰세요. 가능합니까? 저희 갈게요. 그러니까 특검 제일 문제는 외환이었는데요, 외환죄.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나온 게 워낙 많아서 그걸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배분해 준 것 같더라고요. 딱 금액 크기가 요 금액을 이 회사들이 나눠서 한 걸 보면 상당히 이거는 이제 배분의 이 냄새가 금액을- 난다. 최순실의 제2의 미르 재단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면 최순실 씨한테 미안한 겁니다. 미르 재단은 그런 재단이라는 형태라도 갖추고 있고 네. 회사가 망하지도 않아요. 협박 치졸한-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거기 참석자가 전환길 전환길 씨. 씨 네. 아시다시피 뭐 이런 분들 모아서 예.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당 지도부가 우르르 다 참석을 했어요. 많이 봤더라고요. 혁신위를 만들어서 네. 완전히 뭔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쪽으로는 주장을 하고 네. 당 지도부는 전환길 행사에 우르르 윤상현 행사에 우르르 참석해 하는 이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한호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뭐 3대 특검 열심히 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청문회 뉴스들도 꽤 많습니다. 이 많은 뉴스들 가운데 또 어떤 뉴스들을 좀 더 중하게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될지 헷갈리는 게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그 역할 잘 해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정치 비난가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시죠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병이면 어디죠? 일산 호수공원 있는데요. 네. 그쪽이 고양병이에요. 네. 고양. 지금 현역은 누굽니까? 이기현 의원이라고 아. 그 당뇨 출신인 분이 있으십니다. 저 민주당. 네네. 네. 거기는 네 군데가 다 민주당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네. 쉽지 않은 곳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러면 청문회 소식부터 빡빡빡빡 가볼까요? 네,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잖아요. 오늘도 5명이 있고 어제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제일 뜨거웠던 곳은 여가부였습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뭐 몇 가지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됐죠. 네. 보좌진들한테 갑질했다, 뭐 쓰레기 버려달라 했다, 비대 고쳐달라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네. 일단 강 후보자가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과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갈게요. 그럴까요? 예.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밤에 먹던 걸 아침에 또 먹으려고 차로 가져갔는데 네. 그걸 다 못 먹고 이제 차에 남겨둔 게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네, 아니다. 먹으려고 남겨둔 거였다. 아.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죠. 네. 그 쓰레기도 집에서 뭐 나온 게 아니고 쓸 상자였고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가 아니라 먹을 거였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초반에는 파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맨 처음 10시에 시작할 때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갑질왕 강선우 아웃 이런 막 그 편말 같은 거를 이제 붙이고 하니까 공방이 좀 있어서 파행을 했다가 어쨌든 쭉 다시 재개가 돼서 자정 넘어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좀 사과를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이제 강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뭐 SBS가 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그 해명 사실 아닌데
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보도가 나온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에요? 강 후보자랑 그 보좌진이 당시에 이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내용을 이제 재구성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당시 메시지에 보면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까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서 이 쓰레기 버려줘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제 자택에서 사무실까지는 한 걸어서 10분 거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져가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의 카톡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신 지금 거짓 해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위증죄로 고발될 사안입니다.라고 이제 또 공세를 폈고 강 후보자는 당시에 내가 좀 기억이 희미하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집 쓰레기를 10분 거리에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서 버릴 이유는 뭐가 있어요? 집에 쓰레기 봉지 값이 아까워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이제 보좌진이 이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쓰레기를.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보좌진한테 이제 일종의 신세 한탄을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퇴사하고 싶다. 아 이런 것까지는 해야 이렇게 되냐? 보내니까 네. 그 이제 상대 이제 동료 보좌진이 설마 또 강 이렇게 묻고 답변을 당연히 강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SBS에서 이제 어제 말미에 보도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당시 보좌진과 강선우 후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수개월치 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아마 네. 좀 후속 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다른 논란도 혹시 있나요? 쓰레기 버리는 거 말고 비대 논란이 있었죠. 비대는 뭐예요? 예, 비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는 당시에 이제 막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 물이 막 솟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고칠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송구하다고 사과는 했고요. 네네. 분명히 이제 이런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강 후보자의 취지는 그건 것 같아요. 좀 과장된 측면들이 있다. 지금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논란이 됐던 거는 네. 제가 쭉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이제 법적 조치 해당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제 당시에 이 보도를 준비하던 SBS랑 또 연락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SBS 측에 답변을 보낼 때 사실이 아니고 해당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조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심심한 사과라는 게 뭐 지루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아니죠. 깊은 곳에서 예, 우러나온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영어로 BORD, bold 아닙니다. 예. 네. 예, 아주 깊은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사과를 보좌진들에게 좀 일찍 하고 예.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저는 뭐 당인으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힘들다라는 표현밖에 못 하겠는데 네. 저는 그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자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생각으로서 날카롭게 좀 비판하시고 좀 따져 물었으면 좋겠다. 설마 자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네, 그랬으면 네. 좋겠고요. 어제 청문회를 제가 쭉 봤는데요. 청문회도 수준이 떨어졌어요. 좀 정책 질이라든가 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파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참 죄송합니다. 네, 한 뭐- 발짝도 못 나가는구나. 이런 참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말씀하기 굉장히 민망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번 타당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특검과 갑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민하죠. 거기다가 그 이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당이고 더구나 이 여성가족부가 뭐예요? 사랑, 뭐 관용, 네. 감싸고 이런 거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뭐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저거 갑질인데 네. 저런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 뭐 좀 너무나 형용 모순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네. 어저께 이분이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더 웃었어요. 진짜 웃었는데 이게 얘기는 그거잖아요.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지역 보좌관을 불러서 시킨 거다. 이거 저기 국회 보좌관 시킨 거 아닌 거다. 국회에 있는 보좌관 시킨 거 아니고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 시킨 네, 거다. 그럼 그 국회에 있는 보좌관을 자기 집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보좌관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무슨 화장실에 비데가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전화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보좌관이 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분도 집에서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관리실에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그 비데 회사에다 연락을 해야지. 네. 왜 그 보좌관한테 연락을 합니까? 그 얘기는 보면은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을 무수히 해왔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해요. 뭐 일 생기면 그냥 보좌관한테 전화하는 게 습관 아니었겠냐? 네, 그렇죠. 야, 이거 알아서 해. 이거 뭐 그다음에 아. 업체를 불러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업체를 불러서 하지. 그럼 보좌관이 무슨 배관공입니까? 아, 자기- 보좌관이 업체를 부른 건데. 네, 네. 자기가 그 수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그거죠. 이 보좌관이 와서 화장실 다 뜯어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보좌관한테 시켜서 보좌관이 업체 불러서 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보고한 거니까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명이 더 웃겨요. 그 해명을 보면 아 이분이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라는 네.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I 답변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가만히 쳐다보면서 네. 눈동자 그 질문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훈련 받았겠죠. 그렇게 교육 받았겠죠. 아니면 그 조언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아주 얌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하시는데 그걸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물어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니 자신이 이게 뭐고요. 이런 것이 진정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말씀 듣고 혹시 아니 그래도 네. 저는 강선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행동이었고 또 실제 아마 지금 카톡이나 뭐 문자 같은 것들이 그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나중에 더 추가로 공개가 된다면 파장이 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BS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강선은 거짓말한다. 이거 해명도 잘못됐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해명이 잘못됐고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히 본인이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어제 이제 예를 들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잘할 수 있을 수 없을지에 대한 그런 토론은 하나도 없었고요. 네.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그 발달장애 아이 이제 위장 전입 관련된 문제가 네네네. 나오니까 저거 봐라 감정 잡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문회 후보자에게 그 막 일부러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살려고 자신의 아픈 아이를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같은 가족 그 여가부의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좀 부적절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그렇게 고운 얼굴로, 고운 미모로, 뭐 고운 심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그분들도 지금 가족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에서 사실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여가부는 지난 정권에서 없애겠다고 했다가 결국 약속 안 지켜서 살아남은 그런 부예요. 그래서 네. 이 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새로 다시 단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곱상하게 생긴 여자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눈물이나 찍어내고 동정 받으려고 한다. 그건 아주 못된 여자다. 결국 이제 이게 어제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도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이제 저도 너무 얘기한 게 청문회 원래 취지에 맞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비판 나올 때 예. 잔꾀를 쓰는 저 같은 패널들은 예.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보좌진 문제예요. 아, 국회의원 대한민국 1인당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미국이 많다고 하는데 미국은 보좌관을 공직자로서 지정해주지 않고 돈을 주거든요. 아, 의원이 의원이 이제 돈 주고 개별적으로. 그냥 쓰는데 법률적으로 공직자 보좌관 숫자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국회 보좌진인데 왜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예. 이것을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게 좀 정치개혁의 문제로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이 아니라 정당에 의한 조직적 활동, 그다음에 이 정책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그 정책 전문가 숫자를 늘리고 정당의 숫자를 늘려야지 의원 개인의 그 보좌진 숫자를 늘리면 네.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은 나라에서 돈을 주지만 의원들이 마음대로 뭐 고용하거나 아니면 면직시키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 큰 문제인 예. 거죠. 맞아요.
저는 원외당협위원장인데 해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좌진들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역에다 파견을 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 다 돈을 그렇죠.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것도 꼭 문제가 좀 9명씩 있다는. 둘 필요도 사실 없는데. 그렇죠. 물론 굉장히 보좌진들이 경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 뭐 일하는 정치 네. 선진국에서는요, 뭐 2명, 3명 이상 없습니다. 아니, 청문회를 나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국정감사할 때 네.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니 저런 수준의 질문을 하는데 왜 보좌관이 도대체가 7, 8, 필요한가? 9명이 있냐. 혼자 써도 저거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는 뭐 극단적으로 후배들 국회의원 되고 전화 잘 안 받잖아요. 바로 욕합니다. 너 손가락 없어졌냐 국회의원 되고?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 보좌진들은 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냥 사무실에서 그래도 굉장히 조금 편하다고는 좀 못해도 하여튼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여유는 그렇죠. 여유가 있지만은 뭐 생기겠네요. 그런 경우 이제 지역구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하죠. 그 우리 네. 월급으로 우리가 그렇죠. 주는 세금으로 네, 네. 네. 장관들이 자기 지역구에 다른 이름의 행사로 또 가잖아요. 아, 지금 네. 근본적 왜곡이 한국 정치에 존재하는 게요. 네. 국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게 예산 편성권이 있어야 되고요. 네.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사실 입법권도 폐쇄적으로 국회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것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능은. 근데 말씀하신 것들은 잠깐 특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국회의원들 그걸로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어제 그 네. 청문회 보면서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사실 청문회는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장관 청문회는. 그러니까 한번 사실 파행돼 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너무 민감한 논란이 있거나 하면 일부러 사실 파행을 막 시켜요.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실 어제도 약간 그렇게 좀 양쪽에 붙을 만한 소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이제 송원석 의원의 과거 이 당직자 폭행 의혹 폭행.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거는 문제 못 삼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갑질 얘기하냐 하면 이제 사실 와글와글 붙은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무조건 파행 안 시키고 강선우 한번 끝까지 가자. 하겠다라는 네. 좀 마음을 먹고 들어왔던 그런 그림 아. 같은 느낌이 좀 있고 하여튼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사실 강선호 후보자 본인은 일단 정면 돌파하겠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워낙 갑질 의혹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수용하겠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 나중을 생각했을 때 조금 그래도 현역인데 어떻게 좀 넘어가 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는 네. 옳지 않아요, 진짜로. 현재 현역이라고 해서 그 장관의 자리에 제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현역에 있는 의원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야당에서 좀 공격을 덜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거라서 좀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동시금석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재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강선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충성을 바친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론이 나빴을 때 여론 나쁘죠 지금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참마속을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내가 단식할 때 나한테 이부자리 깔아준 사람이라도 내가 쳐낼 수 있다라는 건지 그래도 내 새끼는 나는 치지 못해라는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관 혹시 하려고 하다가 뭐 낙마하거나 도저히 뭐 장관감으로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와서 장관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적 타격을 입을까요? 입죠. 입죠. 네. 어제 사실 동시간대에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요. 네. 통일부 장관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도 농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설에 예, 올랐어요. 예, 이해충돌, 태양광 뭐 이해충돌. 이런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그다음에 정책 청문회로 본인이 확 전환해서 잘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정동영이라는 사람과 또 비교가 되는 거야. 노련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도 네, 청문회합니다. 오늘 이틀차인데 오늘 5개를 합니다. 네. 많이 하죠. 네, 권오을, 안규백, 한성수, 김성환, 임광현 후보자 5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데요. 뭐 여기도 뭐 의혹 이제 뭐 검증이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일단 뭐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겹치기 근무 의혹이 있어요. 동시에 뭐 위장치료. 예, 다섯 그래서- 군데인가? 네, 뭐 기업 이렇게 한 4-5군데에서 재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동시에 같은 기간에 재직을 하면서 억대 임금을 좀 수령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가 있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로 재직을 했던 시기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만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좀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석숙 중기부장과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편법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뭐 건물을 좀 헐값에 임대를 해줬거나 이제 아파트 명의를 이제 엄마 이름으로 하면서 뭐 증여세를 좀 피했다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뭐 청문회에서 검증이 네.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는 아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도 너무 설명 좀 신기하던데. 해주세요. 네. 아니 방위 복무기간 연장 의혹이 뭐예요? 14개월인가? 그죠? 네. 14개월이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 18개월인데 18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축소 의혹이 아니라 연장 이게- 의혹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우리 안규백 의원님이 이른바 옛날 육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6개월 하는 방위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안 좋아하세요. 6방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잘 아, 모르겠어요. 원래 알고 계시기로는 그러니까 왜 더했다고도 혹시 아세요? 아니면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셨고. 우리 저 안규백 의원님의 이 방위 이야기는 음. 늘 우리가 이제 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6개월 방해하려면요. 네. 그 규정이 꽤 까다로워요. 뭐 2대 독자 이상인가 네, 뭐 그런 근데 거부터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나는 사실 일반 방위처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 6개월 방위했어? 6개월 방위 무슨 근거가 당신이 무슨 근거로 6개월 방위를 했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무원 기간이 총 22개월이라는 거죠? 네. 방위를요? 예, 방위 22개월. 22개월. 아, 그러니까 이게 18방 어떤 했네, 의혹인지 이런 거. 아니, 모르겠어요. 18방도 아닌가 봐. 저도 18방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예전에 왜 18방이 있었잖아요. 네, 18방이.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 들어보면. 22개월 공무했다고. 근데 총 원래 그때 당시에 방위가 몇 개월이었는지가 혹시 뭐 보도가 좀 된 게 있죠? 없나요? 당시에요? 네, 당시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 당시 평균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이거 14개월이 맞아요? 원래 18방 아니었어요? 18방인데? 그러니까 6방 플러스 뭐 네, 8, 그래서 18방 평균 플러스 근무 해갖고 기간이- 평균을 내보니까 네. 14개월이라는 뭐 거고. 그런 의미라면 근데 안기백 기간이 의원은 점점 줄었잖아요. 예, 안기백 의원은 근데 되게 길게 했다고. 뭐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한 며칠 정도나 뭐 한 달 정도는 가끔 뭐 영창을 갔다 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몇 개월을 이렇게 이거 약간 해프닝 같은데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를 한 안 후보자가 직접 밝힌 실제 밝혔어요? 근무한 기간은 14개월인데 행정착오다. 행정의 법무 행정의 착오로 21개월간 군복무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된대요. 아. 본인이 직접 한 건 14개월이 맞고 네. 아, 행정 착오예요. 예. 그때 이게 약간 이른바 이 컴퓨터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대요. 자기가 83년 11월에 단기사병 소집이 방위로 됐고. 이제 단기사병으로 소집이 됐고 네. 14개월 만인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법무청에서 연락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너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복무해라. 네. 이래가지고 자녀 복무를 더 마쳤다는 거예요. 며칠, 시키는 며칠. 대로. 며칠? 예, 예. 네, 며칠. 근데 이제 이거 왜? 22개월이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는 왜냐면 네. 여기서 끝이 났고 이쪽에서 끝이 났는데 그 중간에 안 했는데 이 기간까지 전체가 다 이제 방위로 복무한 것처럼 계산이 됐나 봐요. 저런 경우 많아요. 행정착오가 이제 그렇게 저런 옛날에 경우- 잘 못해가지고. 저런 경우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 그래요? 해당자인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뭘 쓰고 갔어요. 행방불명 상태였다가 반성문 같은 거 쓰고 예? 뭐 행방불명? 이래 갔는데 행불 뭐 이제 그 네. 처음에 이제 기무반에 가니까 짜장면하고 뭐 주더라고. 아. 그런 것도 주고 뭐 받아 먹고 그랬는데 또 뭐 적는 데 있잖아요. 대학원 재학도 아닌데 대학원 재학이라고 썼어. 확인이 안 돼. 거짓말쟁이구나. 확인이 안 돼. 그 당시에만 해도 확인해도 안 돼. 컴퓨터 이런 거 없고 저기 거짓말쟁이잖아. 전산망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돼. 예.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하긴 과거에 좀 있긴 있었다. 네, 근데 요건 이제 행정착오라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이게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방부 장관인데 당신 방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군 복무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록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렇게 돼서 지금 연장 의혹이 일었던 건데 네. 행정착오로 결론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뭐 네. 그건 뭐 특별히 그럼 뭐 해명할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 청문회 마지막 사실은 내일 네. 그 이진숙 후보자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야당에서 제일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이진숙 후보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건희 씨 그 석사학위 박탈 이끌었던 그러니까 검증단. 범 교수들에게 모인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김건희 논문 잘못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그 단체에서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잦은 사태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낸 논문과 결론도 같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는 그 논문, 그러니까 표절률이 한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하기에는 예, 16가지나. 참 교육적이네요. 본인을 제일 저자로 올렸고 그 네. 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16편이 된다. 이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결론을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내렸습니다. 그러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라면 조금 더 이거는 문제가 그리고 심각한 것 그것뿐만이 같은데.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유학, 사립학교, 예. 내가 알고 봤더니 그 사립학교가 굉장히 비싼 가격의 그 사립학교로 그 편법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켰더라. 근데 이분이 무슨 뭐 특권 교육 철폐, 무슨 교육 차별 철폐,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를 누렸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논문에 집착을 하죠? 물론 교수니까 그렇겠지만 아니 제자들의 논문, 자기가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도와주는 건 모르겠는데 네. 제자들이 쓴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갖다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 사실상 내가 쓴 논문이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자들을 내가 가리켜서 걔네들이 쓴 거니까 결국은 내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직을 유지 내지 뭘 하려면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되죠. 뭐 뭐 얼마나 1년에 뭐 걸릴지. 논문 몇 편 이상 네, 제출하고 그죠. 뭐 이런 네. 게 있어야 기준이 되는데. 있는데. 근데 네. 그래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 논문을 가로채고 게다가 표절률이 또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자기 논문들 막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몇 번 여기저기 다 써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좀 연구 윤리 의식에 있어서 저는 이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경로로 추천됐는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추천한 게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뭐 있죠. 정유재 씨가 뭐 밥 먹고 들은 그게 들었다는 전원에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성 안배, 뭐 충청권 안배 지역 이렇게 성별 추천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충청도 분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충남대 총장 뭐 네. 이런 거죠. 뭐 이분이 뭐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도 뭐 몇 네. 번 했고 그것과 네.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죠.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증한 이진숙 건 얘기를 아닌 것 하면서 같아요. 아니 네. 추천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여성 후보가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아마도 여성 쿼터 이것 때문에 조금 이 사람을 좀 더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옳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긴 해요. 네. 국무위원도 쿼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한 30, 외부의 어떤 30% 그 정도 정도 해야 이제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지. 지역 쿼터 뭐 여성 쿼터 이런 거 하지 말지 이제. 안 하면 또안 한다고 청년 뭐. 쿼터도 하지 말고 좀. 그렇죠. 네.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또 특검 얘기할까요? 특검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내란 특검이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왜 펼치고 돈은 있는데 마귀 이런 건 안 해요? 그거 마지막에 하려고. 네. 네. 그 내용도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할까 합니다. 원래 어제 이제 특검이 조사 나오세요를 불렀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구치소에서 버티면 결국 강제구인을 한다는 게 교정당국이 현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죠. 교정당국 안 입장에서는. 나간다고 버틸 때 그리고 양팔 자꾸 끌고 나올 거냐? 그렇죠. 일단 네. 본인의 의사를 묻겠죠. 당신 이제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조사 받으셔야 돼라고 하겠지만 나 안 갈 건데라고 하고 버티면 안 간다는데 말이 많네. 맞네 하고 버티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뭐 속된 말로 막 깽판 쳐서 막 기물을 부수거나 설마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 네. 이렇게 물리력으로 강제할 만한 좀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좀 교정당국도 어렵다. 아,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특검이 2시에 또 한번 한다는 이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강제구인을 할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사실 교정당국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곤란하다. 아, 예. 교정당국이. 왜냐면 특히 이제 그래도 지난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성이어서 더 못 건드린 게 있었었어요. 예. 근데 거기 끝내 못 갔죠. 근데 못했어요. 예, 예. 근데 방문 조사 같은 것을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가서 했는데 그래도 결국 다 불발이었는데 네. 이번에 남성이니까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체포해 오듯이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좀 힘도 세시고 아, 덩치가 커서. 체격도 좀 크시고 뭐 피지컬이 좀. 네, 게다가 좀 몸도 안 네. 좋으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쿵 넘어져 버리면 아.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저 계약적으로 저 같은 사람 한 4명 썼어요. 가능합니까? 저희가 할게요. 물려도. 그러니까 특검도 하여튼 난감해요. 그러니까 밧줄도 주시고 뭐. 네, 그러니까 참 배려 많이 해주시네. 네. 네. 그러니까 배려?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네, 네. 이제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네. 거죠. 아.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을 것이고 이게 음. 교정 당국은 이 특검하고 또 다르잖아요. 특검은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사하는 거지만 교정 당국은 맨날 봐야 되거든요. 예. 또 그래서 특검에서는 입장을 밝히기로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속 영장에 따른 피해자 인치는 당연한 절차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원래. 피해자 의지에 좌우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당연히 이제 강제력 동원해서 이제 인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원론적인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방문 조사를 하자니. 시도를 하자니 이 김건희 황제 조사에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가도 물론 받을지도 그럼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실제 더 문제는 그렇게 막 강제로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음. 그럼 그다음에 실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냐, 조사에 응하냐예요. 근데 그렇죠. 묵비권을 분명히 행사할 거거든요. 진술 거부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 특검만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나쁜 특검이 돼버리는 괜히, 거가 있죠. 여튼 수사 안 근데 받는다. 뭐 사실 내란 특검에서 이 관련자 진술들을 쭉 받고 아, 이미 있잖아요. 받아서. 다른 피해자 네. 진술들. 근데 그들의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태효도 지금 뭐 거긴 뭐 최혜병 다 특검이긴 바뀌었어요. 하지만 네. 생각해 보니까 경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아주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도 예. 진술이 바뀌고 있다. 그런 뭐 강혜구 실장 비롯해서 종합을 하면 기소하는 데는 뭐 충분할 하지 것으로 않을까? 보인다는 게 이제 중론이긴 네. 합니다. 제일 문제는 외환이었는데요. 외환죄. 외환죄는 왜냐하면 직접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나온 게 워낙 많아서 음. 그거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외환 관련해서 막 지금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네. 그 혐의가 일반 여적죄 맞나요? 일반 이적죄. 아, 일반 이적죄. 네. 네. 그걸로 이제 거의 정해지는 모양이죠. 예, 이 외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국방부, 드론 작전 사령부, 뭐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그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자택 해가지고 한 24군데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때렸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반 이적죄, 그 외환죄 중에 하나인 그걸 적용하는 이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는 이제 북한에 보낸 무인기 처음에 한 대였다가 2대였대 사실은 뭐 요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백령도에서 7대를 보냈다라는 제보가 지금 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낸 무인기 중에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어디로 보낼지. 근데 그 좌표 중에 관저 15호라는 곳이 있었대요.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네, 관저.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것이고 아. 그 김정은 생모가 거주했던 곳,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바로 그 주변이 그 노동당 청사 있고 호위사령부 있고 뭐 고위층
고층 주택단지에 있는 그 마을을 좌표로 찍어서 보냈다. 이제 이런 제보가 근데 들어왔다고 문제는 그게 합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도 물론 문제인데 삐라를 보냈는데 음. 그 삐라 수준이라는 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아주 나쁜 수준의 삐라를 보낸 거예요. 저급한. 김정은의 어머니에 대한. 네. 예. 근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딴 거를 보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려고? 왜냐면 그거 보면 누구라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뭐 우리의 체제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체제나 뭐 그런 오로지 그냥 예, 예. 승질을 이게 이끌어내기 위한. 긁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지. 예. 아우. 너 총 쏠 줄 알아? 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너 유도하는 아니 거지. 나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추잡스럽게 이상한 내용으로 이 삐라를 보내서 일부러 자극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참지 못할.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 얼마나 후진 겁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외환죄를 어떤 걸로 적용을 할까 이제 이 특검이 사실 고심인데 이제 그 외환 유치죄라고 하자니 북한이랑 통모한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김정은한테 짰어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래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 이적죄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군사상에 해를 입혔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수사 초기라서 요걸로 갈지 아니면 뭐 군형법에 따른 다른 조항으로 갈지 이런 네. 거는 좀 증거들을 수집하는 대로 그 법 어떤 걸 적용할지는 좀 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영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일반 이적 조항은 충분히 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이적 조항을 적용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무인기를 보내면서 그 무인기에 들어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그냥 다 갖다 퍼준 거나 마찬가지다. 무인기 내에 있는 우리의 정보, 예, 우리 군의 예, 정보가 그거를 넘어갔을 수 제거하지 있다.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보내줌으로 인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나머지 것들은 이 약간 요건 구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드론 내에 있는 우리 군의 정보가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보냈다. 군이 그러니까 그 드론이 이렇게 항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항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이적 조항을 우선 적용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검 또 뭐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네. 있죠. 사실 여기가 할 게 진짜 많은 특검이잖아요. 진짜 많죠. 아,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김건희 특검. 너무 특검이 과중하고 불쌍해요? 때문에. 김건희가 불쌍해요. 특검이 불쌍해요. 특검보랑 특검이. 특검에서 일하는 수사관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양도 많고 네. 이게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네. 이제 종점을 그 뭐 양평의 그 땅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빼줬다 뭐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를 단죄하고 싶으면 김건희가 거기 영향을 미쳐가지고 해달라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의사결정을 바꿀 만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걸 누가 인정해줘야 되냐면 국토부의 공무원들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인정해주는 게 나와야 돼요. 네. 또 입증될 증거도 나와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예. 자기네들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김건희를 살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네, 그러면 그 본인들은 나는 그냥 있는 대로 했고 이 타당성 조사했고 그다음에 뭐 조사해 보니까 이 여기가 더 사업성이 좋아서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살기 네,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범죄가 안 되면 김건희가 범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 윤석열의 죄는 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국토부 관료들에게 뭐 전화를 한다거나 예. 누군가를 추천해서 당신이 여기 들어가서 인수위 때부터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시켰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국토부에서 이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예. 이래 버리면 이제 윤석열에게 그 죄는 갈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 공무원들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 비리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 전체 범죄가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려면 뭐 김건희를 살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려고 본인들의 죄를 감추다 보면 네. 실제 김건희까지 연결시키는 그 고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게 본인이 하게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네. 내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 예. 너 시키니까 하는 거다.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돼요. 당연히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김건희 씨한테 이걸 잘 해주려고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먼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도 위법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또 판례도 있고 좀 복잡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갑자기 이거 왜 변경했고 왜 타당성 조사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건지 또 따지다 보면 제가 네. 그때 이제 좀 탐문을 해봤는데요. 예. 인수위에 파견 나왔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장 예.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수위에서 국토부 아하. 공무원이 아닌데 예. 국토부에 막 들어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딱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인수위에 네. 온 국토부 그렇죠. 이 사람들. 네. 원희룡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저는 중요한 네. 키포인트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운 원희룡 장관이 거죠.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은 그냥 그 이용만 당한 거예요? 국토부에 아니 네. 나중에 이제 뒷수습을 해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백지화를 이 시키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일가는 원희룡 장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백지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덜 나중에 유죄가 되더라도 네. 형량이 엄청 줄어들어요. 아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때 더 그냥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백지화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는데 예. 그때 자기가 그 결정을 내릴 때도 되게 기뻐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나중에 문제 그때 생기죠.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나는 이거 몰랐다. 나는 예. 이거 몰랐다는 것은 내가 알기 전에 진행이 되었다는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내가 저기 알았으면 뭐야. 정치 생명 겁니다. 뭐 뭐 그때 그렇죠. 막 그렇죠. 얘기했었죠. 예. 나는 뭐 네. 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변경이 있었다는 걸 네. 인정하는 셈이 근데 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혀 몰랐다고 안 되고 다 뻔히 우리가 딱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분 입장에서. 네. 하면서 백지화 시키면서 이제 본인의 책임 본인의 이제 소지를 책임 소재를. 뭐 제가 요거 당시에 네. 그 모 기자들하고 탐문을 해서 제법 찾아냈었어요. 예. 찾아냈었는데 그때 민주당 국토위에 제가 정보도 주고 했는데 네. 잘 못 때리더라고. 아 그래요? 무슨 정보 맞아요. 주셨는데요? 네. 아, 실명까지 제가 잘 그때 못해요. 찾아서 주고 아, 했는데.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아무튼 관련해서 네. 어제 이제 뭐 국토부 장관실이랑 이게 해당 그 용역업체들 그 사업 타당성 평가했던 용역업체들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강제 수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국토부 뭐 장관실 압수수색 이런 영장에 원희룡 장관은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소환 조사가 될 걸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 집사라고 한 김혜성 씨, 김혜성 네. 대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대기업들 줄줄이 이제 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슈잖아요. 네. 원래도 많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김건희 특검인데 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 있는 김혜성 씨 관련해서 네.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렌터카 회사가 자본금 3억인데 손실은 340억인가 그렇고 근데 그런 회사에 기업들이 총수들이 180억인가 투자를 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연히 그 이제 김건희 뒷배가 없었으면 가능했을 것이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그 투자한 총수들 기업 총수들을 한날 1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이 김범수 금액을, 카카오 예. 창업자. 네. 금액을 보니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 네. HS,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 뭐 신한은행 등등이 쭉 있잖아요. 예. 아 물론 이제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투자 보통 할 때 액수가. 이제 메인 뭐 큰 친구들이 있고 거기 이제 예. 따라붙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니네 뭐 30에서 50씩 이렇게 누가 배분해 준 것 같더라고요. 딱 금액 크기가 예. 파일을 나눠준 거예요. 예, 예, 어. 너네 얼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이제 투자하는 형태들 이제 종종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 요 금액을 이 회사들이 나눠서 한 걸 보면 상당히 이거는 이제 배분의 이 냄새가 금액은 난다. 나중에 본인들이 문제 없음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얻는 이득 그 크기하고 비교해서 비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0억밖에 안 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라덕연이라고 이제 주가 조작하는 아, 예.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그 김익래 회장인가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 그냥 옷을 벗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의 사실은 이 키움증권의 문제는 아주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10억. 그렇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과징금도 이미 200 몇십억을 받았었고 네. 뭐 상장도 문제가 있었고 분식회계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크게 받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4개 회사가 서로 각칠해서 냈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요만큼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예.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좀 합니다. 예. 여튼 이런 대기업 뭐 이른바 총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대표들이 꽤 많이 이제 줄줄이 소환이 네. 돼서 네.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참고인 신분인데 어쨌든 한날 1시 이제 부른다는 거는 이제 말 맞추기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입니다. 혹자들은 이게 뭐 최순실의 제2의 미르 재단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면 최순실 씨한테 미안한 겁니다. 미르 재단은 그래도 재단이라는 형태라도 갖추고 있고 네. 회사가 망하지도 않아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구체적인 우리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했던 회사의 약점을 지고 흔들어서 네.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회사의 약점들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나쁜 뭐라고 하면 협박 치졸한.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돈 중에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보니까 이른바 구주 매각이라고 그래서 그 뭐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뭐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제 새로 들어온 투자금을 내 거 주식을 파는 형태로 이제 돈 받아간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그 사람들 좀 사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의 수법이던데 보니까 요건 언제 한번 저희가 시간이 될 때 크게 한번 그림을 잘 그려서 정보가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프로가 직접 하세요. 제가 한번 네. 할까요? 왜냐면 그림이 저는 이제는 대충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다른 쪽은 잘 아직 모르겠는데 요 관련해서는 대충 보입니다. 언제 돈의 한번- 흐름을 추적하시는 능력이 있군요. 아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담을 좋은데? 하지 마세요 거기.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공천 개입 의혹도 이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그 지난 한 11일인가 그 이제 아크로비스타 압색할 때 이제 윤석열의 휴대전화도 확보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도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특검에 이제 아이폰을 본인이 직접 제출은 했는데 뭐 윤석열 휴대폰이든 윤상현 휴대폰이든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이시원 것도. 이시원 전 비서관도 지금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사실 풀 수가 없는 없다고. 상황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대검에서 그 네. 윤석열 휴대폰은 포렌식 의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JTBC가 취재를 한 건데 그 윤상현이 휴대폰 제출했잖아요. 네. 비번을 안 알려주기도 안 알려줬거니와 그 이미 휴대전화를 한번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의미가 건데 없네, 그러면.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이 지난해 12월쯤인데 요때가 그 명태균이 그 이제 그 상현이한테 내가 얘기할 때 말이면 안 돼. 이 녹취가 그 통화가 터졌고 나왔어요. 그 통화 기록이 있는 그 USB랑 명태균 폰을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던 그 시점쯤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수사에 협조하지 네. 않고 있다라는 거. 윤상현 의원 어떻게 요즘 계속 잘 국회 나와요? 윤석열은 어저께 큰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네네 아,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거기 참석자가 전환길 전환길 씨. 씨. 네, 네. 아시다시피 뭐 이런 분들 모아서 네.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당 지도부가 우르르 다 참석을 했어요. 예.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 전환길 씨는 아니. 그 강연 내용이 아주 예, 휘황찬란하죠. 충격적이던데.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 그러니까 탈당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고 안고 갔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네. 당 지도부가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대거 거기에 15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서 네. 완전히 뭔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쪽으로는 주장을 하고 네. 당을 뭐 일신하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당 지도부는 전환길 행사에 우르르 윤상현 행사에 우르르 참석해 하는 이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 네. 여길 왜 가지? 뭐 윤상현 의원이야 뭐 자기가 네. 금지에 몰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 지도부가 가는 거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네. 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얘기 잠시 후에 하고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최혜병 특검은 사실 그 VIP 경로설,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당시에 그 발언이 나왔던 회의 참석자들 명단을 쭉 확인을 했대요. 7명,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7명이 참석을 했는데 조태영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현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까지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제 김용현의 참석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구명 로비 창구 역할을 이제 김용현 장관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자 진술이 뭐 이미 김태효 실장 진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제 입증하는데 큰 김용현 어려움이? 확인해주면 네. 제가 좀 여기 황당무계한 상상을 하나 하자면요. 네.
이 최혜병 특검이 내란 특검과도 만나지 않을까. 결국은 나는 이런 상상을 예. 해요. 최혜병 왜? 특검이 내란 특검과 예, 윤석열은 계급 정년이 다 됐거나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밀려나야 되는 군인들을 특별히 챙겼을까? 뭐 이런 저는 좀 의문을 던져보거든요. 특별히 내 말을 정말 충직하게 잘 들을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대비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비한 거는 좀 밝혀지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3대 특검 뭐 청문회 얘기 정리했고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혁신이 어디로 가는가? 어딘지 좀 목적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는가? 네. 당내 상황이 네. 뭐, 예, 아시다시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유 그냥 쭉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이제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혁신위원장을 네. 했다가 예. 안철수 의원이 그만두고 이제 윤희숙 위원장을 했는데 또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친윤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좀 얼굴 마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혁신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저 사람들 좀 바꾸려고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그냥 약간의 쇼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그냥 대충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일단 들이받았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윤희숙 위원장을 그래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으니까 우리 틀 안에 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또 나와서 들이받는 모습을 원래 컨트롤 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래도 예. 그동안은 네.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면서 같이 교회를 같이 가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네. 그때 지난번에 김문수 그 대선 맞습니다. 후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왜 안 나가냐 그러면서 한덕수하고 예, 단일화해야 단일화를 빨리 된다고 해야 된다. 난리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친윤 지도부하고 같은 입장인 걸로 이렇게 그렇지.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분도 이제 본인이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는 두 번째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는 아주 당내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당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 4분오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그다음에 이른바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또 쌍권대로 자기들 뭐 요새 구명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예. 네. 페이스북에 뭐 쓰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당권파로 지금 새롭게 등장한 그런 친윤들은 예.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 이합 집산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계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파로 지금 갈리어서 네.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게 뭐 솔직한 현실이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예를 들어 여러 분파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뭐 또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그 같은 당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아니면 뭐 그거고 자시고 간에 일단 지금 나 사는 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전쟁이 내전이 가장 치열하고 네. 내정이 가장 잔인하잖아요. 이것도 형제끼리 분란이 원래 꼴 사나운 네네네. 모습을 많이 연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지금 이제 왜 이 모양이 된 거야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친윤 그룹 중에서는 한동훈이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 이게 주장하는 거고 네. 한동훈계에서는 야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이 꼴 됐잖아 이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네. 역사적 평가는 네.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언론도 내릴 것이고 국민도 내릴 것이고 역사가 내리겠지만 서로 그런 식으로 치열하게 뭐 박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저는 어제 뉴스 중에 되게 그 약간 놀랐던 거는 권영세 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네. 개헌 반대한 거 그거 경솔했다고 한 그 멘트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되게 네? 점잖고 이렇게 어느 한쪽에 약간 기울지 않고 약간 요런 캐릭터인데 대체로 좋게 그런 약간 그런 좋은 게 캐릭터예요. 좋은 네, 거. 좋은 네. 게 좋은 거인 캐릭터인데 이 쌍권우 활약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메시지 수위도 좀 세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 혁신위에서 인적 청산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됐다. 3년 뒤에 선거할 때나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네. 그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낸 거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런 행동이 오히려 우리 대선에 네.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여기 신 기자님입니다. 아, 예. 신기는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습니다. 행태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예. 네. 행태가 온건하고 균형감 있게 할 수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라는 분이. 예. 그런데 철학의 문제에서 계엄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사실은 박정희 때나 전두환 시절을 동경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를 살 만한 이 발언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잘못된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제가 살다가 갑자기 한동훈 편을 들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은 국민의힘이 그 대선 때 그 정도 표라도 나왔을까요? 저는 뭐 사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안철수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예. 들이받기라도 하니까. 아니, 사실 보면 일단 둘이 똑같은 점은 혁신위원장 되기 전에 조건을 걸어야지. 네. 그럼 둘 다 안 걸어서 네. 내 혁신위원회 안을 전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이런 건 걸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 안철수는 한 가지 제안하니까 안 받으니까 바로 사퇴해버린단 말이에요. 윤희숙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슈를 끌고 가고 하는 그 정도의 뒷심은 있는 것 같아서 안철수보다는 안철수보다는 낫다. 근데 네. 그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 너 시켜줄게 그러는데 나 이 조건 아니면 안 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안철수보다 거예요. 이 낫다는 사람들 거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건 네. 왜 갑자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급발진을 하는지 예.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예. 하냐?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냐. 예.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그 잊혀지고 조용히 있어야 조용히 되는데 있어야 더 되는데. 부러워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네. 한동훈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고 나서지 왜요? 모르겠다니까요. 아이, 전대 국면이 다가오니까. 전당대회에 네. 한동훈 네. 비대위원 전 아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게 그래요? 혹시 이게 한덕수 총리가 아하. 수사를 받고 예.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논란이 그때 당시에 한덕수 지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한덕수 옷 만들어주는데 돈 쓴 거 아니냐, 뭐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보면 그거 우리가 한덕수 추대하려고 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 않았느냐. 의총에서 다 그러자고 의총에서도 했잖아. 하고 뭐 이런 여론조사도 거죠. 그래. 네.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모두의 잘못이든 네.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안 했으면 배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봐서는 네. 그 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그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건도요 사실은 위헌 정당에 걸릴 만한 행위예요. 그 홍준표 시장이 지적을 하잖아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후보를 임의적으로 지도부가 교체하려고 했다.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지도부가 주도해서 그랬기 때문에 네. 당이 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로 이게 치환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불리한 증언들을 막 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계엄은 경솔했다. 예. 얘기를 그냥 반대가 들어봐야 경솔했다.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들었지만 그때 저도 텔레비 보다가 아니 무슨 그 실체도 없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네. 얘기를 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법률가라는 사람이 그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거 지금 내란 동조야? 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말이 막 소환되는데 나는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불참할 이런 얘기도 것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또 지금 이제 인적 청산 이런 거 말고 3년 뒤에 하자. 아니 근데 원래 3년 뒤에 선거에서 이기려고 인적 청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네. 건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 사람들 그대로 가서 3년 뒤에 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의아해요. 그러는 거는 지자체 공천권은 절대 못 뺏긴다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3년 있다가 지방선거.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이고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지자체잖아요. 물론 네. 지자체 선거가 나가서 된다는 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남권에서는 어쨌든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못 버린다. 일단 그거는 짚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수사에 예. 대한 의혹이 더 좀
큰거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이 좀 예. 어쨌든 있는 이제 것 같네요. 저격당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페북에 일종의 막 반박글처럼 올렸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당 쇄신에 방해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한덕수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쌍권의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인 한덕수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저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한덕수 총리라든가 그 내부 정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가정하에서 저는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해체 또는 분당하지 않으면 이거 보수 역시 못 한다고 봐요. 아, 네. 그럼 누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요? 그럼 갖고 가든 말든 재산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중요해요. 그게. 그렇죠. 돈이 아,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네. 왜냐면요. 특히 이제 해체라는 부분 내란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은 당에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내란에 찬성했던 극우들이 한국의 보수의 주류가 되든가 아니면 반대했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의 주류가 되든가 그 사람들이 싸워서 결론 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종국 최의원님 이 집안 내의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이 성서에도 보면 카인과 아벨 아닙니까? 네. 이거 정말 내부에서 보수가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럼 국민의힘의 그 많은 재산을 한 명이라 만약에 분당한다고 치면 한 명이라도 의원 많은 쪽으로 가요? 아니면 당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쪽에 안 가요? 나가는 쪽이 가지. 그렇죠. 아, 아무리 짐 싸들고 나가면 못 받습니다. 80명이 나가더라도 예. 못 가져가고 예. 남아 있는 그런 거 연연하면 짓고 못하고 당 망하는 거예요. 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했던 신민당 마포당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재산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합니다. 네, 민주당으로 갔었죠. 예. 민주당 그래서 네. 그게 나중에 한나라당 재산으로 예. 귀속돼요. 한나라당 재산으로 네, 가요? 조순 그 총재가 네. 한나라당하고 합치면서 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더 국민의 중요한 마음이 거니까. 중요하지. 부동산 자산이 뭐 중요합니까 정치하는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대는 언제예요? 8월 중순쯤에 하는 9월 거예요? 달에 한다는 9월로 미뤄졌어요? 8월까지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예. 그 일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안 근데 나오죠. 이게 각 계파나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막 상충되고 충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혁신위에서 뭐 계속 또 공격을 하니까 당신들도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부 분란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게 8월 달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겠죠. 네, 지금 8월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예. 네. 이거를 지금 안 되고 그럼 9월 달 되면은 9월에 이제 본회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국회 열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국정감사 막 시작될 네. 거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전당대회 없이 그냥 질질질 끌려가나? 뭐 그러면서 싸움 계속 벌어지고 내란 수사한다고 또 뭐 소환되고 여러 명 소환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관심 가지셨던 마귀 뉴스 한번 가볼까요? 맞다. 마귀 뉴스. 마귀 뉴스. 네. 네, 그 저희 싱크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임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제 격려도 하고 열심히 잘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일들 결정들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빠지기 수 쉬우니까 있는데. 그런데 빠지지 마라 이런 네. 이제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성남시장 뭐 일화 같은 것도 언급을 해요.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시장실 앞에 CCTV까지 달아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멀리했다. 화장실에 가면요 무슨 뇌물 지옥 뭐 그런 거 붙여 있었어요. 성남시예요? 시청에? 뇌물 지옥이요? 기사 많이 나왔어요. 청렴 천국 뇌물지옥 뭐 이런 맞아 거예요. 그런 거 붙어 있었어요. 네.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성남시.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상당히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좋겠지만 공무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좋아해요. 네. 하나 좀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로비스트법이 필요합니다. 무슨 법이요? 로비스트법. 로비스트법. 예, 예. 좀 진짜 드러내는 필요합니다. 양성화하는. 예, 양성하는 로비스트법이 필요합니다. 예. 네. 자판기처럼 만 원 내면은 이런 민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 민원들 탁탁탁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진짜 로비스트법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중요한 막이 건 맞아요? 돈이 막이냐? 예, 그거는 뭐 칼이 예를 들면 칼이 살인 칼로 쓸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네. 칼로 쓸 수 있듯이 아니, 현실적으로 돈이 없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공무원들에 한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뇌물 돈 같은 걸 얘기- 얘기하는 뇌물을 거겠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겠죠. 예.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 뭐 예. 이런 얘기일 텐데 뭐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돈까지 가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게 지금 이 권력에 집중됐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저건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대형 네. 로펌들하고 뭐 정치인들하고 결탁해서 다 하는데 사실 합법적으로. 아 저희가 그 성남시장 화장실 스티커 지금 바로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런 수요자는 내용들이 조사들 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 수사관이 협상을 제의한다.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공여자는 자백한다. 와. 공무원과의 의리는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야, 서울시 대단한데? 얘기가 디테일하게 대단하다. 써주셨네요. 대단하네. 문법으로. 나는 뭐 저는 뭐 야당이니까 네. 갑자기 쌍방울이 생각나네요. 예. 네. 자, 하여튼 부정한 돈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한 돈으로 망고스틴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요거 망고스틴.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망고스틴. 그 열대 과일 중에도 정말 맛있는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생긴 거는 좀 마늘 어떻게 똑같이 먹어요? 생겼죠. 네. 육종마늘 같은데 육종마늘 6개 들었다 이거 딱. 네, 아, 근데 쪼개져 진짜 있죠. 네. 달고 맛있어요. 이게 우리 저 어디야 중국집에서 리치니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다른 네, 거예요? 다른 겁니다. 맛있네. 맛있습니다. 네, 달고 맛있어요. 요게 이제 당도가 대충 한 18, 19 요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수박이 한 12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당도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요걸 이제 먹으려면 네. 가끔 뭐 어디 뷔페 좀 호텔 뷔페 이런 데 가면 씨는 한번- 먹어요, 뱉어요. 네. 그런 데 뱉어야지 있습니다만 씨는. 요건 이제 그 냉동이죠 다. 근데 요거는 항공 직송으로 오는 겁니다. 비싸겠네요. 매우 신선하고 매우 부드럽죠. 이게 생 망고스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항공 직송된 생 망고스틴을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는 한 망에 꼭 양파망 같은 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대충 한 6-7개 들어있거든요. 요게 지금 7,500원이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과일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시는 겁니다. 지금 사가지고 가도 돼요 여기서? 아 여기서 사가지고 카드 결제기 있지 우리? 예.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2개 긁어드리고 네 그래서 요거가 한 망에 7,500원이니까 한 개당 뭐 한 1,000원꼴 정도. 내가 네. 3개 살게요. 네. 진짜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 7월 하순부터는 요게 수입 관세가 붙나 봐요. 그래서 비싸져요. 관세 붙기 전에 빨리 지금 저렴하게 드시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 망에 7,500원 이 정도만 5망씩 사놓으시고 그렇지. 네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상위 1% 맛집 해와바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먹다 보면 한 2망 정도는 금방 먹겠네요. 우리 2개만 주면 어떡해요? 맛보시고 주문하시라고. 자 그러면 망고스틴 맛있게들 드시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 뉴스들을 잘 해설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